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제 아들 둘을 키워야 해서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중학생 아들 둘이 아침에 등교하려고 나가고 나면 얼른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출근하려고 지하방을 나와 올라왔어요. 1층에 사시는 할머니는 제가 출근할 때마다 마주쳤고 퇴근해서 집에 올 때도 종종 마주치곤 했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볼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저기, 형태 엄마,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고생한다고 얼굴이 폭삭 상했네. 아픈 사람 얼굴로 보인다고요. 지하에 살아서 피부가 많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픈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시는 줄 알고 고맙게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는데 할머니께서 제 팔을 붙잡으며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태 엄마, 오늘 출근하지 말라니까요.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하루 쉬어요. 할머니, 제 마음대로 쉴 수 없어요. 식당에 허락받고 쉬어야 한다고요. 내가 방금 형태 엄마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는 국밥집이랑 오후부터 밤까지 일하는 고깃집 사장이랑 연락했어요. 네? 할머니가 왜요? 사장님들이랑 친분이 있는 건 아는데 제 출근 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노인네 부탁이니까 딱 하루만 푹 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푹 쉬어요. 어서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 1층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는 자주 저에게 먹거리를 주시기도 했고 당신한테 많이 남는다며 마트 상품권도 자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을 나가지 말라면서 사장님들께 연락까지 하셨다며 도로 집에 내려가서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태 엄마, 내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요. 그리고 이거 백화점 상품권인데 받아요. 선물로 많이 들어와서 형태 엄마한테 나눠주는 거야. 애들이랑 백화점 가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할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현금만 안 주실 뿐이지 그동안 마트 상품권에 비싼 음식도 많이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라뇨. 너무 과해요. 과하긴 뭐가 과해요. 별거 아니니까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와요. 할머니, 제가 불쌍해서 그러시나요? 불쌍하다니.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도 예의 바르고 착하고 예쁘고. 아무튼 오늘은 푹 쉬고 백화점을 가든 산책을 가든지 해요. 일은 나가지 말라고요. 이 노인네 부탁이니까 들어줘요. 알았죠? 1층 집 할머니는 제가 정말 걱정되어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코에서 코피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어머머, 코피 나네. 이리 와서 고개 숙여봐요. 나한테 손수건 있으니까 딱 대라고요. 갑자기 코피가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긴 뭘 몰라요. 매일같이 과로하니까 몸이 버티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여하튼 내 말대로 들어가서 푹 쉬어요. 할머니는 제 코피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주시고 휴지를 말아 코 속에 틀어막아 주신 뒤 저를 내려보내셨답니다. 이미 사장님들께 연락을 해두셨다고 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순순히 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으로 국밥집 사장님과 고깃집 사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드려봤더니 푹 쉬라고 일러두셨더군요. 예전부터 할머니와 친분이 있는 데다 그분이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니
두 사장님 모두 군소리 없이 그러라고 하셨답니다. 할머니는 볼일을 보러 나가셨고 저는 지하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고 한참 뒤 오후가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어난 게 아니라 핸드폰 벨소리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보세요? 사장님? 국밥집 사장님은 기침을 연달아 하며 숨을 고르듯 말씀하셨습니다. 형태 엄마, 오늘 안 나오길 참 잘했네.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우리 식당에 가스가 샜나 봐. 손님들이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해서 살펴봤더니 주방에서 가스가 새더라고. 그래서 손님들 다 내보내고 지금 사람 불러서 수리 중이야. 저런, 큰일 날 뻔했네요. 불은 안 난 거죠? 다행히 불도 안 났고 가스 누출 초반에 알아차려서 신고를 바로 했어. 근데 수리하는데 이틀 걸린다니까 모레까지 쉬라고 전화한 거야. 아이고,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출근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태 엄마가 왔어도 똑같아. 아무튼 모레까지 푹 쉬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1층 할머니가 아침부터 일 나가지 말라고 말리시더니 점심 무렵에는 식당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저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기묘하고 섬뜩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깃집 사장님께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깃집에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 저 말고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걱정 말고 쉬라며 웃으시더군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시 지하 방 안으로 들어와 한 줄기 빛이 바닥에 머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또다시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 결국엔 다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후 4시쯤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피로는 여전히 심해서 눈꺼풀이 잘 떠지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둘째 아들이 학원에 가기 전에 집에 들렀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거야? 눈 좀 떠봐. 형식이구나. 학교 끝났어? 엄마, 어디 아파서 이러고 있던 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오늘 하루 쉬는 날이라서 잠 좀 잤어. 엄마가 쉬었다고? 형이랑 내가 그렇게 쉬라고 해도 안 쉬던 분이 얼마나 몸이 안 좋았으면 스스로 쉰 거야. 엄마, 병원 가자. 어서 일어나. 글쎄, 아니라니까. 그냥 하루 쉬는 거야. 형식아, 너 논술학원 가야지. 어서 준비해. 엄마가 간식 챙겨줄게. 제 두 아들은 참 똑똑하고 영리해서 공부도 곧잘 했어요. 가정 형편을 고려한 두 아들은 학원은 절대로 다니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욕심을 부려 등록을 시켰고 매일같이 식당에 나가 번 돈으로 두 아들을 뒷바라지했답니다. 제가 늘 쌩쌩하게 일하고 오고 쉬는 날 없이 돌아다녔으니 둘째 아들이 걱정할 만도 했지요. 여장부처럼 살던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정말 아무 일 아니라며 웃어 보이고는 주방으로 가 가스불을 켜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형식아, 토스트 먹어. 그리고 오늘 논술학원 끝나면 네 형 학원 앞에 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백화점 가자. 백화점?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왜? 엄마가 집에서 쉬고 백화점 가자니까 이상하니? 우리 집 형편에 백화점이란 말이 좀 낯설어서 그래. 그리고 나랑 형 학원비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돈으로 백화점을 가? 엄마, 우리 필요한 거 없으니까 백화점은 엄마 필요한 옷이나 사러 가요. 너희가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나이도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것만 잘 받으면 돼. 아무튼 오늘은 엄마랑 백화점도 가고 외식도 하자.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니지? 엄마 안 아파. 아주 멀쩡하고 컨디션도 좋아. 그럼 다행이고. 나 학원 가볼게. 이따가 형 학원 앞에서 봐요. 그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생각해둬. 저는 1층 할머니가 주신 백화점 상품권을 만지작거리며 쇼핑할 생각에 괜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잠도 다 잔 것 같아 텔레비전을 틀었고 좋아하던 트로트 가수가 나오는 재방송을 보며 노래도 따라 부르고 실컷 깔깔 웃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 6시, 큰아들의 학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둘이 나란히 서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 괜히 울컥하더군요.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벌써 다 컸네.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들 장성해서 애인도 사귀고 결혼도 하겠지. 남편이 살아서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두 아들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고 곧 가까워졌습니다. 큰아들이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웬일로 일을 다 쉬셨어? 우리가 그렇게 쉬라고 말릴 땐 화만 내시더니 게다가 백화점까지 간다고? 형식이 말이 다 맞아? 그래, 엄마 오늘 간만에 쉬었어. 그리고 백화점 가는 것도 맞아. 엄마한테 상품권이 생겼거든. 너희 운동화 다 낡았잖아. 그것부터 사자. 그리고 남는 걸로는 옷도 좀 사입고. 우리는 맨날 교복 입으니까 괜찮아. 운동화도 아직 신을만 해. 오늘은 엄마 옷이랑 신발 사자. 우리가 골라줄게. 형식아, 그래도 좋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 제대로 꾸며주자. 아마 뭐든 다 잘 어울릴 테니까 오히려 뭘 살지 고민해야 할걸? 요 녀석들 참 많이도 컸네. 너희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우리 키우고 가르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잖아. 엄마 없었으면 우리 아마 비행 청소년 됐을걸? 그런 무서운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백화점이나 가자. 바로 저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 가면 백화점 가는 버스가 올 거야. 그리하여 저는 두 아들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운동화를 사주려고 백화점 내 브랜드 매장을 찾았는데 큰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도 말했잖아. 우린 신발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발이 금방 커서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나중에 진짜 필요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 형 말이 맞아. 난 형이 신던 거 물려 신으면 되니까 오늘은 우리 거 말고 엄마 거 사자. 엄마, 3층에 여성 의류 매장이라고 쓰여있네. 어서 올라가자. 얘네들이 왜 이래? 엄마는 맨날 식당에서 일해서 새 옷 같은 건 필요 없어. 엄마도 여자잖아. 예쁘게 입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 한 벌쯤은 사자고. 형식아, 빨리 엄마 팔 잡아. 아들 둘은 제 양팔을 잡고 여성 의류 매장이 있는 위층으로 억지로 저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고 아들들은 가장 눈에 띄고 예쁜 옷이 걸려있는 매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 좀 보여주세요. 저희 엄마가 입으시면 정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형태야, 엄마는 옷 필요 없다니까. 너희들 운동 하나 고르자니까. 그러자 아들들이 점원이 내민 옷을 받아들고 서로 다투듯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옷 갈아입고 한번 나와봐. 우리가 봐줄 테니까. 계획에 없던 일이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며 궁시렁거렸지만 아들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이끌려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전신 거울 앞에 섰는데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 완전 아가씨 같다. 형식아, 엄마 봐봐. 진짜 예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진짜 내 이상형이야. 나 나중에 어른 되면 엄마랑 닮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엄마,
최고야. 정말 예뻐? 아들들은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로 아름답다고 진심으로 예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도록 환했고 문득 처녀 시절 남편과 연애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나도 참 예뻤는데 하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이 상황에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했죠. 옷 가격을 보니 너무 비싸서 당장이라도 벗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꼭 사라고 등을 떠밀었고 1층 할머니가 주신 상품권으로 충분히 사고도 남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욕심을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엄마의 날로 하자. 엄마, 이 옷 살게. 그래도 되지? 잘 생각했어, 엄마. 오늘 완전 20대 대학생 같아. 우리 대학로 걸어가면 남자들이 엄마한테 줄 서겠는걸? 맞아, 엄마. 우리 엄마라서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예뻐. 엄마, 백화점 온 김에 화장품도 보러 가자. 엄마 쌩얼도 예쁘지만 오늘은 꾸민 김에 다 해보자고. 아들들은 저를 이끌고 화장품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뭘 말하기도 전에 아들들이 점원에게 화장품을 써보게 해달라고 하며 제 얼굴에 직접 발라보라고 했어요. 점원은 제 얼굴 톤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조심스레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에도 색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환호를 하듯 또 예쁘다고 난리였고 당장 사야 한다며 저를 또 떠밀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남은 상품권으로 화장품을 결제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구두 코너로 가자고 하더군요. 슬쩍 둘러보다가 아들들이 엄마한테 이게 제일 잘 어울려 하며 골라준 구두 한 켤레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쇼핑백이 하나 둘 늘어나고 상품권이 거의 다 소진되었을 때 문득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졌어요. 1층 할머니가 상품권 주셔서 이렇게 엄마 옷도 사고 화장품이랑 구두까지 샀네. 감사의 의미로 할머니 것도 하나 사는 게 좋겠다. 엄마, 아까 오면서 봤는데 예쁜 스카프 있더라. 1층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눈여겨봤어. 그래? 그럼 스카프 하나 선물로 드릴까? 스카프 매장으로 향했고 큰아들이 골라준 디자인으로 하나 포장했습니다. 그러고도 약간의 금액이 남아서 백화점 지하식당가로 내려가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철판 스테이크 볶음밥을 시켰는데 그 맛이 정말 처음 먹어보는 깊은 맛이었어요.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향이 입안을 감돌았고 저는 젓가락을 놓을 틈 없이 먹었답니다. 아들들은 성장기 청소년답게 접시를 싹 비워냈고요. 저는 여전히 아들들이 골라준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있었고 얼굴엔 곱게 메이크업까지 되어 있었죠. 백화점 조명 아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여자였던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엄마, 형이 바로 집에 가지 말재. 엄마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엔 너무 아깝대. 내 생각도 같고. 벌써 8시인데? 너희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들어가야지. 엄마, 지금 초저녁이야. 요즘 애들은 이 시간에 안 자. 이 녀석들, 그래서 뭐 하자고? 글쎄, 어디 가면 좋으려나? 형, 엄마랑 같이 가기 좋은데 어디 없을까? 우리 인생 네컷 찍으러 가자.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인형 뽑기도 하자. 아들들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데이트 코스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왕 이렇게 하루를 쉬고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나와 시내 거리로 나섰습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인생 네컷 기계가 있는 부스가 눈에 띄었죠. 엄마, 우리 인생 네컷 찍자. 그런데 인생 네컷이 뭐니? 그냥 옛날의 스티커 사진처럼 4장을 한 장에 뽑는 거야. 네컷이라서 인생 네컷이라고 해. 요즘 애들 다 찍어. 그 말을 들은 둘째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 오늘 너무 예뻐서 누나처럼 보여. 학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할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쁘다고. 형태야, 형씨가. 너희가 착해서 엄마가 예뻐 보이는 거지. 엄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하여튼 얼른 찍자. 우리 셋이 오랜만에 찍어보는 사진이다. 아들들과 꼭 껴안고 인생 4컷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동안 셋이서 장난스럽게 웃고 포즈를 취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진 속의 순간을 담았죠. 사진이 출력되어 나왔고 세 사람의 웃음이 그대로 담긴 조그만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셋만의 영화 같은 한 컷이었어요. 이어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아들들의 노래를 들었더니 꽤 잘 부르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는 자주 아들들의 노래를 들었지만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처음 들은 터라 세상 어느 목소리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30분 동안 세 식구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코인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던 펀치 기계에 주먹을 날려보기도 하고 인형 뽑기도 했어요. 저는 하나도 뽑지 못했지만 두 아들이 귀여운 병아리 인형과 곰돌이 인형을 뽑아 제게 안겨줬습니다. 엄마, 선물. 우리가 아직 어려서 겨우 인형 뽑기로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커서는 꼭 성공해서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매일매일 사드릴게. 형, 내가 형보다 더 크게 성공할 테니까 효도는 나한테 양보해. 아이고, 우리 아들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니? 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리도 착할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한 사랑이야. 안 그러냐, 형씨가? 맞지. 우리가 엄마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학원까지 다닐 수 있겠어?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는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엄마, 형이랑 내가 커서 꼭 효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두 아들은 예쁜 말만 골라서 해서 저의 기분을 그때 입었던 옷차림처럼 포근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줬답니다. 두 아들과 데이트를 실컷 즐기고 집에 들어왔고 씻고 편안하고 아늑한 밤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며칠 동안 웃음이 입가에 저절로 걸리더군요. 가스관을 공사한 국밥집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와서 아침에 출근 준비도 하고 두 아들 밥도 먹였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들어와. 엄마, 다녀올게요. 나도 엄마. 그리고 출근 전 1층 할머님께 감사의 의미로 구매한 스카프를 드리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일찍 나가셨나 해서 오후에 다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국밥집에서 보람차게 일을 하고 고깃집에 출근하기 전 집으로 가서 다시 스카프 상자를 들고 1층 할머니 댁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댁에 계시지 않았답니다. 고깃집에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1층 현관에서 초인종을 계속 울려봤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2층 아주머니가 내려오시면서 말을 걸었답니다. 1층 할머니 찾으러 온 거야? 며칠 전에 캐리어 끌고 어디 가던데? 아, 여행을 가셨군요. 미국에 아들 보러 간다고 했어. 미국에 아드님이 계시구나. 몰랐어? 1층 할머니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 교포 같으신 건가요? 아마 그렇겠지?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다고 들었던 것 같네. 그런데 왜? 할머니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네, 제가 할머니께 많은 걸 받아서 선물 좀 드리려고 왔어요. 선물? 야, 할머니 좋으시겠다. 나도 선물 좋아하는데.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미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에 돌아오시면 그때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1층에 들르지 않았고 언젠가 모습이 보이면 선물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미국에 들어가셔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지 다른 일이 있으신 건지
한참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해 매우 아쉬웠고 자꾸 보고 싶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말에 식당 두 곳에서 바쁘게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아들은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밥도 차려 먹고 정리까지 말끔히 해놨더군요. 우리 형태, 형식이는 엄마가 없어도 잘 살겠다. 그런 말씀 말어? 우리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게, 엄마 없으면 나랑 형은 굶어 죽을걸? 죽는다는 소리는 장난으로도 하지 말랬지. 아, 미안,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은 1층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어.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갈비를 많이 가져오셨나 봐. 엄마 것도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내일 드셔. 1층 할머니가 오셨어? 오늘 오후에 미국에서 오셨나 봐. 엄마 그 스카프 선물 드리러 가면 되겠네. 지금 가도 괜찮을까? 밤이 늦었는데? 저는 빨리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예의를 따지자면 이 시간에 찾아가는 건 실례일 수 있지만 자꾸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스카프 상자를 들고 1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 대신 조심스레 현관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지하에 사는 형태 엄마예요. 잠시 후 장판을 걷는 발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할머니 뵈러 왔는데 가족이 오셨나 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 어머니 보시러 오셨군요.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어떡하죠? 제가 괜히 찾아왔어요. 늦은 시간에 실례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저기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신 형태 어머니 맞으세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당신의 아들에게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머,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네. 그럼 가볼게요. 괜히 늦은 밤에 찾아갔다가 어색하게 할머니 아드님과 마주치고 내려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마주칠 거라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초인종을 울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한 5분 정도 현관 앞을 서성이며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출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며 할머니의 아드님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엄마 여기 계세요. 네? 누나요? 지금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네. 제가 동생 같아서 그렇게 불렀네요. 죄송해요. 미국에서는 아무에게나 야, 너, 누나, 형 그러거든요. 네, 그래요.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엄마, 아래층 누나가 줄 게 있대요. 마미, 잠깐 나와봐요. 형태 엄마가? 알았다. 지금 나갈게. 이윽고 할머니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미국엔 잘 다녀오셨어요? 형태 엄마, 반가워요. 우리 아들 집에 갔다가 3주나 있었네요.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손주들 봐주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어제 우리 애들한테 갈비 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백화점 상품권 주신 걸로 아들들이랑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요, 상품권 쓰면서 할머니 드릴 선물도 하나 마련했어요. 제 돈 주고 샀어야 했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아니, 내 선물까지? 어머, 너무 감동이에요, 형태 엄마. 고마워요. 바로 뜯어봐도 되지요? 네, 그럼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는 제가 드린 상자의 포장을 풀더니
스카프를 보시곤 감탄사를 자아내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베이지색이네요. 형태 엄마가 눈썰미가 좋아서 이 노인네 취향을 알아봤나 봐요. 제가 둘러드릴게요. 스카프를 받아들고 할머니의 목에 부드럽게 감아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에게 일을 가지 말고 오늘은 쉬면 안 되겠냐고 물으셨어요. 형태 엄마, 오늘 하루 쉬는 게 어때요? 우리 집에서 얘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아드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게가 바빠서 가봐야 해요. 내가 전화할 테니까 하루만 쉬면 안 되나요? 아들내미는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아들 식구들 모두가 한국에 들어오기로 해서 아들이랑 둘이 보낼 시간은 앞으로도 많아요. 저는 일하러 가봐야죠.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러지 말고 하루 쉬고 나랑 시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형태 엄마, 딱 하루만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요. 부탁할게요. 어딜요? 그건 가면서 말할 테니 오늘 하루만 시간을 비워주세요. 내가 선 넘는 행동하는 거 아는데 오늘 꼭 형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무엇에 홀리는 듯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께 연락을 드려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겠냐 여쭈었어요. 쉬는 날 없이 일만 했던 저였기에 사장님들은 얼마든지 쉬라고 흔쾌히 일러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없는 식당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요. 그래도 이미 쉬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차 한잔 마시도록 하죠. 아침은 먹었죠? 네, 애들이랑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나는 누룽지 끓여 먹었죠. 아침엔 늘 누룽지로 속을 채워요. 아, 네. 그런데 왜 저한테 일까지 빼면서 같이 있자고 하신 거예요? 또 어딜 가자는 건지. 미안해요.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같이 좀 찾으러 가줘요. 네? 아들 녀석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우리 둘이 좀 같이 가요. 내가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할머니의 따님을 찾아가는데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할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랐지만 오늘 안에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기차 타러 갑시다. 예약했으니까 택시 타고 얼른 가요. 네, 택시 부를게요, 할머니. 골목 안까지 택시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 앱을 켜서 호출했습니다. 택시는 금세 도착했고 우리는 기차역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서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고 할머니가 한때 머물던 곳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래전에 살던 곳이에요. 아, 네. 그럼 그곳에 따님이 계신가요? 아마도요. 그런데 날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시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사연을 밝히지 않고 그저 멋쩍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달리는 내내 아무 말씀 없이 창밖 풍경만 바라보셨답니다. 저 역시 할머니께서 말씀 없으시기에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2시간 뒤 기차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할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할머니는 마을이 조금 변했다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더니 곧 당신이 살던 집의 위치를 알아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우리 딸과 함께 살던 곳이. 그런데 지금은 집이 없어졌네요.
따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 것 같은데요. 연락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그럴까요? 내가 여길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날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머니에게 아주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표정도 많이 슬퍼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오래전에 따님과 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시는 거고요? 헤어진 게 아니라 이 놓친 내가 버리고 나왔죠. 그때 시집살이를 했는데 남편이랑 시부모 시누이들까지 너무 힘들게 해서 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조현병에 공황장애까지 와서 그냥 뛰쳐나와 버렸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따님을 두고 떠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3살 때였죠.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집을 나온 어리석은 어미가 바로 저랍니다. 저런,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태 엄마,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40년 전 살던 집터에 조용히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눈빛에 홀린 듯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왜 할머니를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 위층에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 세 식구에게 늘 친절하시고 과분한 선물도 자주 주신 감사한 분이죠. 그거 말고 날 기억하지 못해요? 김지은 씨, 지은아, 나와 네 아빠랑 여기서 셋이 살던 때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 조금도 생각나는 게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워했던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이해되지도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물으셨어요. 지은아, 이 엄마가 널 버리고 나갔던 이유는 아니다. 어떤 이유로도 널 버리고 떠나선 안 됐어. 미안하다. 할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안 되세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건 아빠한테 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다야? 사진은 있니? 모친의 사진을 본 적은 있어? 아니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뇨.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고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사진 속의 3살짜리 꼬마가 저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너를 버리고 떠나기 2달 전이었던 것 같구나. 이 꼬마가 너인 건 알아보겠지? 저는 사진을 건네받고 두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사진 속 꼬마가 분명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쥐어짜도 할머니와의 추억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꼬마, 저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젊은 나는 알아보지 못하겠니?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할머니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유조차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무너진 듯 자신이 살던 집이 있던 공터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두 손을 제게 빌며 오셨습니다. 지은아, 난 네 엄마야. 40년 전에 널 버린 모진애미야. 그땐 너무 힘들고 정신도 온전지 못해서 그냥 도망쳐버렸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시부모와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까지 매일같이 날 괴롭히고 무너뜨렸어.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미국까지 도망을 간 거야. 거기서 40년을 살아왔어. 처음엔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다가 병원을 다니면서 차츰 좋아졌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 아들도 낳았다. 네가 본 내 아들이 바로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지은아, 미안하다. 그때 널 두고 떠난 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제 어머니가 아니시라고요. 분명 다른 사람과 헷갈리신 겁니다. 지은아, 내가 아무리 나쁜 여자여도 내 딸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못된 인간은 아니야.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 그리고 처음 널 보았을 때부터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란 걸 알아봤다. 바로 고백하고 싶었지만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비겁하게 친절한 이웃인 척만 하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우시는 것도 제가 너무 난처하고 죄송해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제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자식이라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미움도 원망도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할머니의 몸을 일으키자 할머니가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품에서 어머니의 체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젠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날 어미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할머니, 그만 좀 놔주세요. 제가 확실한 딸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라도 받아봐요. 그건 하나마나야. 내가 사진도 보여주었고 내 죄도 고백했잖아.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전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걸 도무지 모르겠어요. 3살 때 도망 나왔으니 모를 만도 하지. 그래, 내가 섣불리 행동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지은아. 할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았던 발을 천천히 풀며 이내 제 손을 잡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네가 놀던 곳이야. 동네 여자아이들이랑 공기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던 곳이지. 죄송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래, 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너의 추억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었어. 저는 그 마을에서의 기억을 아무리 애써 떠올리려 해도 어느 하나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장면이 남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돈 뒤 할머니는 어느 밭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시집살이 하면서 밭일을 하던 곳이야. 혼자서 이 넓은 밭을 일궜지. 그때 시부모님이 얼마나 무섭게 일을 시켰는지 몰라. 정말 여기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야. 그런데 내 딸 지은이 너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알려주고 싶었단다. 여기서요? 이 넓은 밭에서 혼자 일하셨다고요? 그 시절 어른들이 그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나 봐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지. 하지만 그걸 모두 버텨냈어야 했어. 그래야만 널 지킬 수 있었는데. 할머니,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하셔도 돼요. 정말
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구나, 지은아.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도망을 가버렸지. 널 두고, 내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도망치다니. 정말 어리석고 아둔했어. 할머니, 제발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도 괴로워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괴롭다고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게 아직 믿을 수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네 앞에서 내가 괜한 짓만 한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곤 할머니는 제 기억에 전혀 없는 이 마을을 이제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콜택시를 부르려는데 할머니는 조금만 더 걷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을 벗어나 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문득 노랫말이 떠오르셨는지 조용히 웅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다음은 가사가 뭐더라? 거기까지만 기억나요. 어릴 때 불렀던 게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내가 널 업고 자주 불렀던 노래지. 지은이, 너는 다른 노래엔 엉엉 울곤 했는데 이 노래만큼은 항상 조용히 듣다가 스르르 잠들곤 했어. 아, 그랬었나요? 저는 이번에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와 저는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을길을 걸었고 조용히 함께 걷던 중 할머니는 문득 저의 가족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너희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은 어떻게 살았니? 조부모님은 제가 6살쯤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고모들은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고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 혼자 지낸 거야? 네, 고아원에 가는 대신 혼자 살기로 결심했죠. 다행히 아빠가 남겨준 전셋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지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미안해지는구나. 이 못난 엄마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뭐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여전히 저는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차에 다시 오르고 나서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기, 할머니, 저 화장실 좀. 그래, 화장실만 가는 거지? 다음 역에서 내리는 건 아니지? 저 두 아들 둔 엄마예요. 집에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렇구나. 네가 여기서 내릴 일은 없겠지. 어서 다녀오렴. 화장실을 다녀오자 할머니는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가만히 할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친엄마라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선이 저와 조금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묵묵히 많은 것을 베풀어 오셨던 할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고 할머니의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마침내 집이 있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다 왔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꿈이었구나. 지은이, 네가 날 두고 떠나는 꿈을 꿨어. 나 몰래 이사가는 꿈이었어. 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100번, 1000번 미안하고 잘못했다. 그러니 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안 되겠니? 할머니, 지은아, 제발 약속해줘. 그래요. 저 이사 안 갈게요. 아직 그런 형편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께 말도 없이 떠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시고 우리 같이 내리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도망갈까봐 제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은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걸 온전히 믿을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는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할머니와 그 아드님, 그리고 제가 함께 유전자 센터를 찾아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겠지? 네, 저에게 가족이 한 명 더 생겼네요. 우리 딸 지은아. 죄송해요. 아직 바로 엄마라는 호칭이 안 나오네요. 그래, 이해한다. 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냐. 지은아, 이따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네 아들들이랑 같이 말이야.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이들 의사 물어보고 연락해줘.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태야, 형씨가 너희들한테 할머니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할머니? 계시면 좋긴 하겠지. 근데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긴 하지. 그리고 그 걱정을 너희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 둘 다 여기에 좀 앉아볼래? 저는 두 아들을 마주 앉히고 1층에 사는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왜 따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가 맞다는 결과까지 차근히 들려주었어요. 1층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라고? 와, 이거 쇼킹하네? 맞아, 놀라운 사실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1층 할머니 우리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 어쩐지 정이 느껴지더라. 우리 외할머니라서 그런 거였나 봐, 형. 우리 같이 올라가서 인사드릴까? 난 좋은데? 엄마만 괜찮다면. 두 아들은 이번에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1층 할머니 댁으로 가서 저녁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그 아드님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 앉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먹어. 형태야, 형씨가 앞으로 언제든 여기 와서 밥 먹어도 좋아. 할머니가 생기니까 좋은 점이 생기네요. 감사히 먹을게요. 외삼촌도 계셨었지? 삼촌, 잘 먹을게요. 저도 잘 먹을게요, 할머니, 외삼촌. 너희들은 참 착하구나. 내가 외할머니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은 거냐? 가족이 생겨서 좋죠.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 뭐라고 그랬니? 엄마? 네, 사정이 있으셨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그땐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엄마라고 불러야죠.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숟가락을 드셨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두 아들은 재치 있는 말과 장난으로 어머니를 웃겨드리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이 감자전 한 입에 먹을게요. 저도요. 보세요, 할머니. 저희 형제는 먹성이 좋아서 앞으로 밥 많이 해주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도 아시죠? 응? 그래. 우리 손자들이 잘 먹는 걸 보니까 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매일 밥 줄 테니 언제든 마음대로 드나들 거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시고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녀가 된 이후 저는 다니던 식당 일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하방이 아닌 바로 옆집을 마련해 주셔서 햇빛이 잘 드는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그래도 일은 계속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앞으로 고생 그만하고 편히 지내라. 그리고 네가 일하던 국밥집이랑 고깃집 말이야. 거기 건물들 내 거거든. 곧 네 명의로 돌려주마. 네? 거기 건물이 엄마 거였어요? 네가 일하는 곳이라서 내가 욕심내서 매입했다. 아, 그래서 사장님들이랑 그렇게 친하셨던 거군요. 너와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랬단다. 아무튼 이제 지은이 너는 고생할 일 없어. 네 엄마가 못해준 거 다 해줄 테니 받기만 해.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기에 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받아야 할 몫이기도 했으니까요. 지금도 어머니 옆집에서 지내며 많은 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데에도 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시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며 사랑스러운 두 아들만 바라보며 버텼던 저에게 어머니가 생긴 이 사연. 이쯤에서 마무리를 져야겠네요.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흥미롭게 들어주셔도 좋고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졌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두 아들을 잘 키워 끝까지 좋은 엄마가 되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